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K-스타 초전도 핵융합 토카막과 냉각 시스템인데, 우선 핵융합을 한다고 하면 제일 메인으로 들어오는 게 플라즈마예요. 그죠?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핵융합을 실현을 하고 파워를 얻고, 그런 부분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파트인데, 두 번째로 들어오는 파트가 뭐냐면 토카막이에요. 머신 문제죠. 지금 토카막인데, 토카막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뭐 전자석이 30개에서 뭐 몇 개 정도 포함돼서 이렇게 방 모양으로 만드는 게 토카막 형태예요. 뭐 다른 것도 있죠. 뭐 스텔라레이터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있을 텐데, 근데 토카막 장치가 가장 핵융합을 하는데 지금 베네핏이 가장 큰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도 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다 카파로 만들었죠. 카파로 만들 때도 쿨링이라는 게 뭐 얘기는 됐었지만 그렇게 큰 포션을 하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슈퍼크리티컬 CO2 같은 걸로 쿨링도 하고 대부분은 물로 쿨링을 했었죠. 그러다가 한 70년대부터, 사실 60년대 후반부터인데, 초전도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실 비스코가 그때, 아마 이영철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살짝 자리를 비워서 듣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초전도 토카막이라는 게, 이거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핵융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다 인지가 됐었고, 그래서 초전도 토카막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초전도 토카막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초전도는 냉각을 해야지 초전도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초온도 자석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초온도 자석은 상온 초온도 자석도 있지만 저온 초온도 자석이 훨씬 더 만들기 쉽거든요. 상온은 거의 다 구워서 만들어요. 잘 아시죠? 이영철 박사님이 아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것 같은데, YBC나 비스코나 전부 다 브리틀, 즉 깨지기 쉬워요. 선지로 만들기 힘들죠. 근데 저온 초전도체는 금속 재질이 많아요. 사실 나이빔, 타이타늄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와이어해서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굉장히 저온을 필요로 해요. 그럼 우리는 저온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는, 초온도 핵융합 토카막 장치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저온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냉각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액체만 있다고 해서, 슈퍼크리티컬 헬륨만 있다고 해서 그냥 냉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하고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만약 플라즈마를 전공한다 하더라도 장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게 관심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안 되는데요. 네. 네. 제가 오늘 얘기를 나눌 3가지 주제로 나눴어요. 무엇을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첫 번째는 헬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 헬륨을 얘기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초전도로 만드는 자석 중에 전부 다 지금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지금 뭐 상용화를 하려고까지 가는 거는 전부 다 거의 다 저온 초전도체예요. 즉 4.2K, 4.5K 영역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때 사용되는 게 뭔가, 그때 그 정도의 온도까지 내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헬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온도까지 내릴 수 있는 게, 우리는 온도를 내릴 때 대부분 냉장고에 뭐를 넣으면 온도가 내려가거나, 또는 굉장히 차가운 거에 담그면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액체 헬륨이 굉장히 온도가 낮기 때문에 초온도 자석을 거기에 담그거나 흘려주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헬륨을 액화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고안됐던 건데, 한 장면, 다음 장. 그래서 헬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죠. 수소 다음에 헬륨이에요. 헬륨은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인데, 보면 우리 지구상에 2개의 동위원소가 있어요. 하나는 헬륨4라고 하고 하나는 헬륨3라고 해요, 우리가. 헬륨4가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노멀하게 보는 거고, 헬륨3는 거의 볼 수 없어요. 헬륨4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건데,
헬륨4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발견됐냐 하면 헬륨4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발견됐을지 여러분들은 생각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은 헬륨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지금까지 플라즈마를 했다 그러면 조금 감이 와야 돼요. 태양 핵융합 반응하고 나온 게 헬륨이죠. 그러니까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헬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태양을 봤는데 굉장히 이상한 스펙트럼을 가진 물질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1868년에 태양의 채층에서 발견됐어요.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이제 람세이라는 사람이 우라늄 이제 반감기 뭐 분해하는 그러한 실험을 하다가 이제 지구 위에서 처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1895년. 아, 헬륨이라는 물질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미국이 드디어 얘를 생산해내기 시작한 1905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상에서 헬륨을 이제 많이 보게 된 거예요. 많이 보게 됐다가 지금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네스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슈퍼 컨덕티비티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발견하게 됐느냐? 사실은 이 사람이 우연찮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발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물질의 프로퍼티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수은의 전기 전도도를 재고 싶었어요. 수은은 고체화가 되는 온도가 9켈빈이에요. 9켈빈인데 이 9켈빈까지 낮추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헬륨을 가지고 냉동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4.5켈빈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탁 담그면 얘가 9켈빈에서 바로 고체화가 되고 그 고체의 저항을 재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체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대학원생한테 전기전도를 재와 그랬는데 그게 슈퍼컨덕티비티가 된 거였죠. 어쨌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액화를 시킵니다. 헬륨을 액화를 시키고 이 사람이 액화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미네이트를 많이 받죠. 그 액화된 헬륨의 특성이 4.2K가 이제 보일링 템퍼러처고 덴시티가 125가 정도 되고 뭐 이런 특성들을 다 밝혀내는 거예요. 아까 이건 설명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헬륨3는 지구상에서 거의 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많아요. 돈 벌 수 있는 하나의 그걸로 작용하는데 헬륨3는 중수로에서 나와요. 대부분.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중에 중수로가 있거든요. 리튬하고 중수소가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헬륨하고 트리튬이 생기는데 이것이 반감기를 거쳐서 트리튬이 반감기를 거쳐서 베타 붕괴를 하게 되면 헬륨3가 나와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12년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레어해요. 이것에 이제 헬륨3에 응용하는 부분은 1켈빈 미만으로 냉각시킬 때 우리가 불순물 서로 섞어가지고 냉각시키면 어느덧 내림 현상이 생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헬륨4하고 헬륨3를 섞어서 내리면 더 온도를 내릴 수 있는 미리켈빈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대부분 미리켈빈 영역에서 뭐 물질 연구를 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메디칼 쪽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헬륨3다 보니까 헬륨4보다는 온도도 낮고 덴시티도 낮고 뭐 이런 것들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헬륨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에요. 왜 우리가 좀 헬륨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초전도 자석을 냉각시키는데 이 헬륨을 다 쓰거든요. 그 헬륨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물리학과 학생이라면 이거의 이상점을 알아야 돼요. 이상한 점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모든 물질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은 삼중점을 갖고 있어요. 얘는 삼중점이 없어요. 액체, 고체, 기체가 만나는 지점을 여기가 고체거든요. 여기가 액체거든요. 여기 가스예요. 이거 다 액체 파트예요. 요 선을 하나 그어놨지만 사실 없는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 삼중점이 없어요. 왜 없는가? 좀 독특한 물질이라서 그래요. 이거는 좀 독특한 물질이라서 이게 온도고 이게 프레셔인데 온도를 쫙 내리면 원래는 가스가 액체가 됐다가 고체가 돼야죠. 근데 얘는 기체가 액체가 됐다가 더 큰 액체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프레셔를 쫙 올려요. 25bar 이상으로 당겨야지만 솔리드가 되는 거죠. 얘는 삼중점이 없어요. 즉 이 말은 자연적으로 온도를 아무리 내려도 고체화시킬 수 없는 물질이죠. 그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얘는 고체 안 되고 계속 액체예요.
그러면 냉각시키는데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 잘 보시면 이 람다 트랜지션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슈퍼 크리티컬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슈퍼 크리티컬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게 온도가 4.2 켈빈 이상 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은 5.2 켈빈 이상 프레셔가 2.23바 이상에서는 슈퍼 크리티컬 영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영역에서는 페이즈 트랜지션이 없어요. 우리가 페이즈 트랜지션이라고 얘기하면 액체, 기체, 고체를 트랜지션 하는 거거든요. 일로 가면 트랜지션이 없어요. 즉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압력만 높이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액체도, 고체도 안 되고 페이즈 변환도 없는 이런 영역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이 람다 트랜지션이라는 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람다 트랜지션은 2.17 켈빈에서 생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시작으로 해서 헬륨 1이와 헬륨 2라고 해요. 헬륨 1은 우리 리퀴드라고 얘기하고요. 헬륨 2를 슈퍼 플루이드라는 말을 따랐어요. 슈퍼 컨덕티비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슈퍼 플루이드, 엄청난 플루이드인 거죠.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 물질입니다. 좀 이따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되면 우리가 굉장한 이점을 많이 가지게 돼요. 이 영역이 되면. 왜 얘는 조금 더 아까 얘기를 가서 고체화가 안 되는 가면 좀 물리학과 학생들이라고 해서 좀 이론을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좀 갖고 왔어요. 얘가 제로 포인팅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게 보시면 이게 포텐셜 에너지고 이게 거리죠. 거리인데 가까이 오면 핵력이 잠시 커지는 지점에서 딱 뭉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쫙 포텐셜 프레셔가 포텐셜이 굉장히 커지면서 딱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래서 솔리파이가 되죠. 근데 이게 헬륨의 포텐셜에는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즉 뭉칠 수 있는 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반델파이스 포스하고 리펄시브하고 서로 어느 지역에서 낮아지는 포스가 없기 때문에 얘는 계속적으로 액체로 남아있는 거죠. 고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25바 이상에서 고체화를 시켜서 나온 사람도 노벨상을, 그걸 아는 사람도 노벨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더 이제 슈퍼플루이드 얘기로 들어가면 이 2.17 켈빈 여기거든요. 2.17 켈빈. 2.17 켈빈이 되면 얘는 굉장히 피지컬 프로퍼티가 많이 바뀌어요. 이 지점을 기점으로 디스컨티뉴스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온도를 내리면 일상적으로 덴시티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기체, 액체, 고체가 되니까. 근데 이게 쭉 이제 덴시티가 올라가다가 2.27 켈빈이 되면 덴시티가 변하지 않아요. 더 이상 거의 변하지 않는 영역에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보시던 것과 같이 헬륨은 약 요 지점만 지나면 리퀴드가 되기 때문에 1바에서 리퀴드는 4.2K가 돼요. 그러면 4.2K를 기점으로 덴시티가 변하면 되거든요. 근데 4.2K가 돼도 쭉 덴시티가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2.17 켈빈부터 덴시티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피지컬 프로퍼티에 디스컨티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힙 캐패시티인데 여기는 인피니티 포인트가 있어요. 잴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2.17 켈빈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든 아래에서 위로 가든 이 지점에서 발산을 해봐요. 값이.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여기서 보면 카파가 있어요. 카파와 비교 4.2 켈빈에서 비교하면 4만 배나 높아요. 힙 캐패시티가 4만 배나 높아요. 연용량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1켈빈 높이는데 엄청나게 열을 많이 주어야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비교하고 이거는 별로 300K에서는 0.4밖에 10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카파와 300K에서는 10배밖에 차이 안 나는데 4.2 켈빈에서 4만 배가 차이가 나니까 엄청나게 연용량이 큰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우리가 초온도 자석에 슈퍼플루이드를 흘렸을 때 초온도 자석에 열부하가 발생하잖아요. 얘가 헬륨이 1켈빈 올라가는데 4만 배, 간단하게 4만 줄이라고 할게요. 4만 줄의 열을 흡수해도 1켈빈밖에 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베네핏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마찰력인데요.
유체가 뭔가를 흘러갈 때 마찰력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물 같은 거는 굉장히 마찰력이 높죠. 그래서 보시면 얘도 마찰력이 이제 온도를 쭉 내리면 마찰력이 쭉 내려와요. 물론 모든 물체가 그렇죠. 온도 쭉 내려오다가 여기 2.17 켈빈이 되는 시점에서 마찰력이 엄청나게 줄어서 재는 방법마다 달리 측정이 돼요. 그래서 두 방법이 가장 유명한데 얘가 이제 회전판 모양으로 두고 온도를 쭉 내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요. 얘가 도는데 그 도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마찰력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5 정도 나와요. 5 마이크로피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단위를. 근데 이런 방법으로 마찰력을 재면 거의 10의 -3승 정도가 나와요. 재는 방법에 따라서 너무 달라. 모르겠어. 어느 게 진짜 마찰력인지 모를 정도로 마찰력이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2.27 켈빈에서.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보면 질소에 비해서는 60배나 적은 거고 물에 비하면 400배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적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멀 컨덕티비티도 엄청나게 높아요. 이게 보면 서멀 컨덕티비티라는 게 내가 여기서 열을 보냈을 때 저까지 전달되는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예를 들을게요. 물을 여기서 100도로 가열해요. 그럼 저 끝에서 100도가 가열하는데 사실 대류가 있겠지만 그게 없다고 무시를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쭉 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한 1초가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가정을. 근데 이 슈퍼플루이드가 여기에 열을 11을 가해요. 열을 100도라고 했죠 아까. 100을 가해요. 그럼 저기서 100도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하는 거예요. 시간에 거의 걸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8000이니까. 이게 몇 배라는 게 1000배. 카파에 비해서 1000배예요. 카파도 상당히 열전도가 높거든요. 카파보다 알루미늄은 더 높지만 카파를 비교를 하자면 1000배나 더 높은 수치예요. 근데 여기에서 열을 가자마자 저쪽에서 바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는 투플루이드 모델로 설명을 해요. 2.27 켈빈이 되면 요 상황이 되면 슈퍼플루이드 덴시티와 일반 노멀 리퀴드 덴시티가 이렇게 이런 리퀴드 덴시티는 줄어들고 슈퍼플루이드 덴시티는 높아지는데 이 슈퍼플루이드 덴시티가 높아질수록 아까 그런 특징들을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물리 특징들은 리퀴드, 즉 노멀 컴포넌트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걔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슈퍼플루이드 특징을 더 많이 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슈퍼플루이드, 이러한 특징들이 많아요. 헬륨은. 그래서 우리가 초온도 자석을 냉각을 한다라고 할 때 사실 4.5 켈빈 영역에서 냉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헬륨 외에 다른 거를 생각하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4.5 켈빈, 아까 지금 얘기 드린 이 영역대에서 다 냉각을 시킬 수 있어요. 이 영역대에서. 슈퍼 크리티컬을 쓸 거냐? 슈퍼 플루이드를 쓸 거냐? 리퀴드를 쓸 거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선택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에 의하면 슈퍼 플루이드는 서멀 컨덕티비티도 굉장히 좋고 비스코시티도 굉장히 낮고 연용량도 크고 그다음에 슈퍼 크리티컬은 페이즈 변화가 없고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상변화가 없으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리퀴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죠. 사실 이 두 가지에 비해서 얘가 특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 리퀴드는 거의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담그는 형식을 많이 썼는데 초창기에는 얘를 썼다가 지금 이쪽이나 이쪽으로 옮겨가게 있죠. 이쪽이나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앞에 선생님 돈 얘기했죠. 돈이에요. 돈. 일로 가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일로 가려면 상압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1바거든요. 1바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진공을 뜻하는 거고 진공 이하로 가는 영역은 다 힘들어요. 근데 얘는 1바 이상이잖아요. 얘가 좀 쉬운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문제성도 좀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제일 처음에 이게 슈퍼플루이드가 제일 처음에 이게 나온 영상인데요. 여기가 2.4 켈빈 헬륨이고 얘는 2.17 켈빈이니까 2.1 켈빈이면 슈퍼플루이드가 되는 거죠. 똑같이 여기에 히터가 감겨 있어요. 여기 히터. 여기 사실 온도고 온도 게이지죠. 요즘은 디지털로 돼 있지만 옛날엔 다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이었죠.
똑같이 히터에 100와트 정도, 사실 100와트가 아니었지 싶은데, 여기 히터에 전류를 흘리면 2.4켈빈에서는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요. 리퀴드가 부글부글 끓는 거죠. 당연하죠. 열을 받으면 리퀴드가 이제 가열돼서 기화가 돼야 되니까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헬륨2는 똑같은 열량의 전류를 흘리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 높이 차이가 나죠. 점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슈퍼플루이드의 서머 컨덕티비티가 너무 커서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는 즉시 그 열량이 위로 해서 빠져나가 버려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단 레벨만 줄죠. 이 제일 처음에 이런 현상을 동영상으로 노벨상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해서 동영상으로 다 남겨둔 거라고요. 제가 그거를 좀 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서 보여줄 수 있겠죠? 네. 이거 보시면 이게 제일 처음에 리퀴드예요. 리퀴드 헬륨인데 이게 줄죠. 이거 줄죠. 이 주는 게 진공을 땡기는 거예요. 진공을 땡기면 아까 1바 이하로 되면 슈퍼플루이드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진공을 땡기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부글부글 끓죠. 그러다 2.1켈빈 이하로 딱 떨어지면 조용해져요. 이제 슈퍼플루이드가 된 거예요. 아저씨가 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버블 스타크. 영어 잘하시는 분 들으시고. 인터넷에 이게 최초에 초창기 실험할 때요. 굉장히 위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진짜 리퀴드 헬륨인데 뒤에 막 그냥 꽂으시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푹푹푹 튀어나오는데 그런 건 안 찍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슈퍼플루이드를 찾아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아까 얘기한 뭐죠? 비스코시티가 작은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여기 지금 리퀴드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슈퍼플루이드가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작은 슬릿에 액체를 채우고 이 두께가 굉장히 얇아야 돼요. 5mm 정도로 두께가 굉장히 얇아야 되는데 슈퍼플루이드를 채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아까 슈퍼플루이드는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막 자기가 움직여요. 가만히 놔두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드랍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서멀 컨덕티비티가 워낙 커서 밑에 히팅을 하면 바로 분수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영상이에요. 나중에 인터넷에 구글에 슈퍼플루이드라고 딱 치면 이 영상이 아마 대표적으로 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다시 프리젠테이션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헬륨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헬륨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토카막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토카막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가 한번 슬라이드로 한번 바꿔주세요. 박사님 먹지가 않아요. 슬라이드 쇼 다시 시작 뭐 이런 거 해주세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여기.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우리 헬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헬륨을 이용해서 초온도 자석을 식힌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쭉 흘려주면 초온도 자석이 정말 잘 식혀져 갖고 운전이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Stability of the CICC라고 적었는데 사실 CICC라고 적으면 안 되고 Superconducting Magnet이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제가 CICC라고 얘기했던 거는 지금 형태의 모든 토카막은 CICC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CICC라고 적었어요. CICC는 Cave in Conduit Conductor라고 해서 어떤 자켓 안에 케이블링 되어 있는 선재다라는 뜻이에요.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런 그냥 뭉뚱그린 초온도 선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도체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이런 것에 쭉 해서 제일 처음에 담그는 양식이 있어요. 풀 보일링 마그넷이라고 하는데 만들어서 담궈요. 담그면 쭉 이렇게 기화되면서 날아가면서 얘는 운전하게 되겠죠. 근데 보일링 시스템이다 보니까 액체 헬륨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대용량의 전류를 흘리게 되면 그걸 충분히 마그넷이 커지면 커질수록 쿨링 효과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헬륨관을 꽂았어요. 헬륨관을 꽂아서 이렇게 internally cooled superconducting이라는 ICS 타입을 이제 고안을 했죠. 이렇게 하니까 좋아. 쿨링이 더 잘 되네. 더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초온도 자석이 굉장히 길잖아요. 긴 영역에 가니까 리퀴드 헬륨에 이 인넷에서 아웃넷까지 리퀴드 헬륨은 비스코시티가 그리 낮지 않기 때문에 프레셔 드랍이 너무 커진 거예요. 쿨링이 잘 안 되는 거죠. 야, 이게 쿨링이 잘 안 되는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1977년에 드레스러라는 사람이 야, 이게 이런 마그넷 타입은 플로레이스에 따라서 하이드롤릭 다이아미터가 1.5승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만들 때 이 헬륨과 초온도 자석이 닿는 면적이 커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타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헬륨에 닿는 면적이 여기 이런 부분밖에 안 닿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구멍 까만 부분에다 헬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헬륨이 초온도 자석에 닿는 면적이 커지는 거죠. 웨티드 포리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웨티드 포리먼트가 크면 되겠다. 그래서 현재 CRCC 타입이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CRCC, K스타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다 커버해요. 괜찮은 이제 성능을 내고 여기에 엄청나게 작은 구멍에 헬륨을 흘리기 위해서 그럼 슈퍼 크리티컬 헬륨 영역으로 가서 쿨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슈퍼 크리티컬 영역으로 가면 비스코시티가 엄청나게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쿨링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인데 지금 현재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나오냐면 얘가 사각형으로 만들고 얘가 점점 더 커지다 보면 전류를 빵 흘려요. 얘가 원형이나 아니면 다원형 뭐 이렇게 D-쉐입이나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동그란 마그넷에 얘를 전류를 빡 흘리게 되면 한쪽으로 포스를 받게 되죠. 얘들은 프리하거든요. 안에 잡혀있는 것처럼 보여주면 굉장히 프리해요. 한쪽으로 쏠려요.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웨티드 포리먼트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그래서 안에 헬륨관을 다시 꽂아요. 그게 이터에서 고안된 타입이죠. 그래서 중간에 센트럴 스파이럴 있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스테클리 크라이테리안이라는 리퀴드와 고체의 어떤 쿨링 파워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이거는 원래 제침의 나이븐 스리틴과 나이븐 타이타늄의 어떤 운전 영역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이영철 교수님이 얘기했었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요. 이게 스테클리 크라이테리에서 CICC는 여기가 오퍼레이팅 커런트고 여기가 스테빌리티 마진인데 보면 오퍼레이팅 커런트를 쭉 내리면 스테빌리티 마진이 많아서 우리가 충분한 오퍼레이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영역이 생겨요. 이렇게. 내가 이 중간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거죠. 근데 이 중간인 거를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실험을 했으니까 나오는데 우리가 향후 어떤 거 자석을 만들어요. CRCC 타입으로 만들어요. 선제 몇 가닥, 뭐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꼬고 만들어요. 그걸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이 영역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은 다 똑똑하기 때문에 수식으로도 다 나오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얘가 커런트와 프레셔에 따라서 커런트를 내리면 스테이블을 해요. 올리면 언스테이블을 하죠. 그래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그럼 무작정 내리면 되느냐? 헬륨 플로어에 따라서 열량을 다시 보면 무작정 내린다고 해서 스테이블 하지 않아요. 여기 언스테이블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영역을 잘 골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클리 크라이테리안 스테빌리티라는 것을 정의를 했고요. 여기 보면 이 파트가 이 실식에서 이 파트 분모에 해당하는 파트가 보면 힛 제너레이션 파트예요. CRCC에 몇 가닥으로 만들든 어떤 형태를 만들든 이것으로 이용하면 힛 제너레이션 파트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쿨링 파트는 헬륨이니까 순수 헬륨의 엔탈피 변화를 하면 쿨링 파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1보다 작은 영역이 여기서 보면 요 안에 들어가는 영역들. 요 안에 들어가는 영역에서 우리는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힛 제너레이션 하는 파트가 왜 이래 복잡하냐? 좀 설명을 드렸었으면 여기서 보면 이게 초전도하고 카파가 서로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CLCC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CLCC는 아까 보면 여기에서 보면 얘가 슈퍼 컨덕팅 스트랜드가 수백 개, 그 다음에 카파 스트랜드가 거기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원래는 초온도 상태니까 초온도에 전류를 흘렸겠죠. 흘리다가 여기에 살짝 퀸치가 났어요.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얘가 꼬아서 만들기 때문에 전류를 갑자기 많이 흘리면 얘가 움직여요. 움직이면 거기서 이제 열이 생기는 거죠. 열이 생겨서 여기가 살짝 퀸치가 나요. 그러면 퀸치가 나면 옆에 카파로 전류가 흐르겠죠. 퀸치가 나면 얘는 노멀 컨덕터니까 저항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전류가 옆 카파로 흐르는 동안 얘가 다시 쿨링이 되니까 다시 초온도 상태로 회복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수없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수식이고 복잡한 수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항상 알파가 1보다 작게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저 퀸치가 안 나게끔 얘가 디벨롭이 안 하게끔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퀸치가 날 것을 어떤 예측을 하고 그 퀸치를 몇 초 만에 잡아야 되고 프로텍션, 만약에 이거를 퀸치가 났을 때 우리가 몰랐다 그러면 자석이 타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몇 초 만에 이걸 잡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K스타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런 초전, 이게 K스타의 CS 자석이거든요. CS가 총 8개, PF 1, 2, 3, 4라고 해서 상하로 하면 총 8개의 자석이에요. 8개 자석 중에 이게 앞에 PF 1, 2번만 제가 그려놓은 건데, 이게 이렇게 유로가 쭉 형성되어 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마운트 필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마운트 필드가 형성되어 있고 전류를 흘려주면 얘에 따라서 흰 로드가 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자석이 퀸치가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K스타가 퀸치가 한번 났었거든요. 퀸치가 한번 났는 걸 보면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을 때 퀸치 시그널이 이렇게 쫙 해서 팍 튀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시스템이 리미트가 있어서 1V 이상 읽히지가 않아서 여기가 멈춰버린 케이스고, 여기서부터 퀸치가 디벨롭해서 온도가 팍 올라간 케이스예요. 이런 게 보면 우리가 다행히 이때 잡기는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뭐 프로텍션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이거를 수식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프로텍션을 몇 초 동안 하겠다라는 게 없었으면 이 마그넷은 탈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퀸치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즉 퀸치가 디벨롭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쭉 결과를 내고 몇 초 내에 프로텍션을 하겠다, 이런 파트가 있죠. 이건 살짝 소개를 해주는 거였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도록 크라이오제닉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만들어지겠나? K스타죠. 와서 보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 이게 토카막이에요, 그죠? 토카막이고 굉장히 많은 수로 PFC를 시키기 위한 수로 뭐 진공관, 진단 장치, MBI 장치, 뭐 크라이오더트. 여기 뒤에 보이는 여기 헬륨 분배 장치예요. 여기 헬륨 분배 장치고, 이쪽으로 쭉 옆으로 가면 이 홀보다는 작지만 옆에 큰 장치들이 있고 덕트에까지 굉장히 큰 장치들이 얘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 보면 좀 극조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소개를 해주는 쪽으로 그냥 가죠. 극조연에 보면 제일 처음에 공기 액화를 먼저 시켰고, 그 다음에 순수 원소 액화 시키면서 온네스가 여기도 들어오죠. 온네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극조온을 산업화했어요. 산업화한 거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조온 장치, 저 냉동기 장치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회사는 2회사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린데하고 에어리키드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토카막을 만든다고 했을 때, 초온도 자석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 2회사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자석을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린데나 에어리키드에 가서 냉동기를 사와야 돼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부품도 하나도 국내산은 없어요. 전부 다 해외에서 사와야 돼요. 굉장히 비싸요. 국산화를 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예요. 어쨌든. 그래서 크라이오제닉 템퍼러처러가 하면 우리가 쭉쭉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주로 얘기하는 거, 여기 보면 메탄부터 이제 극조온 크라이오제닉 레인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때를 얘기하는 거죠. 산소나 질소도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도 여기에서 다 액화가 돼요. 우리는 주로 나이트로젠이나
헬륨이 액체 헬륨이나 액체 질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하고 그것들을 만들기 위한 장치들을 크라이오제닉스라고 해요. 요즘은 메탄도 많이 써요. 아니, 네온도 많이 써요. 네온을 많이 쓰는 게 알리비코라는 초온도 자석 이제 생산되면서 이 네온 물질을 이용해서 쿨링하는 방법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케이스타 콜드 컴포넌트는 이렇게 있어요. TF 초온도 자석, PF 초온도 자석, 버스 라인, 그 다음에 서머실드. 얘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초온도, 얘는 슈퍼크리티컬 헬륨을 흘리고 얘는 가스 헬륨을 흘려줘요. 이게 바로 냉동기 시스템이에요. 냉동기 시스템. 우리가 액화시킬 때, 모든 물질의 어떤 액화를 시킬 때는 팽창을 통해서 액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액화를 시키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압을 해서 액화를 시키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실제 저희 사이트에 있는 버퍼 탱크, GMS라고 하는데, 버퍼 탱크를 통해서 여기가 컴프레스 스테이션이에요. 여기서 가압을 해요. 22바까지. 가압을 할 수 있는데 18바까지 가압을 하죠. 가압한 헬륨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콜박스인데, 여기서 터바인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터바인을 이용해서 4.2K까지, 4.3K까지 떨어뜨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분배가 되는 시스템이고, 이게 쭉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세분화돼서 우리가 원하는 유량을 여기서 조절하고 각각 서브 컴포넌트로 리퀴드, 슈퍼크리티컬 헬륨이라든지 리퀴드 헬륨이라든지 뭐 가스 헬륨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간단하게 보는 페이즈 다이어그램이고요. 프로세스 플로이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아까 본 거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가스 시스템이죠. 가스 시스템에서 압축을 시킨 놈을 터바인을 통해서 쭉쭉쭉 냉각시키고, 그 냉각시킨 거에서 원하는 온도대역을 빼서 보내준 놈들이 다 리턴돼서 들어오고 다시 이쪽으로 순환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본 적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저희가 슈퍼크리티컬 헬륨을 사용하고 있어요. 초온도 자석, 케이스타는 초온도 자석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슈퍼크리티컬 헬륨을 쓰고 있어요. 박사님 지금 굉장히 잠 오는 시간인데 저거 동영상 좀 클릭해 주세요. 위에 거.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이거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참 나쁜 사람이죠. 이게 뭐냐 하면, 여기 관에 슈퍼크리티컬 헬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온재를 싸지 않아가지고 옆에서 막 성게가 생겨 막 얼어붙는 상황이거든요. 슈퍼크리티컬 헬륨을 한 10분 정도 흘렸을 텐데, 주변에서 막 응결돼서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응결돼서 떨어진 거를 모았거든요. 종이컵에. 그 밑에 거 좀 클릭해주세요. 그 종이컵을 저 사람이 에어리퀴드에 질 플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희 케이스타 HR에서 올 때 어떤 사람, 불이 붙어요. 불이 붙더라고요. 이게 좀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슈퍼크리티컬 헬륨이 지나가는 라인이 응결이 막 되고 물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불을 붙이니까 불이 붙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슈퍼크리티컬 헬륨을 쭉 지나가면 이게 보온관을 싸지 않으면 주변이 굉장히 많이 차가워져요. 그 차가워지는 정도가 산소와 질소를 올린 거예요, 얘가. 산소, 질소를 올린 게 여기에 담아가지고 불 붙이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슈퍼크리티컬 헬륨이 엄청나게 차가운 영역이죠. 우리가 액체 질소만 해도 액체 질소 쭉 이렇게 담아가지고 막 휘저으면 하얀 알갱이가 생겨요. 안쪽에.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액체 질소 담아가지고 막 한번 휘저으면 하얀 알갱이가 생기거든요. 그 하얀 알갱이가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가 액체 질소에 막 섞이면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알갱이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슈퍼크리티컬 헬륨 4.3K를 흘리니까 주변이 엄청나게 얼어가지고, 주변이 사실 영하 한 190도 정도 된 거죠. 190도 정도 돼서 산소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 되면 불도 난다고. 그래서 굉장히 극조온을 다룰 때는 유의해야 될 상황들이 많아요. 하자드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부피 팽창도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금속 메테리얼 같은 경우도
이 수축 팽창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해야 되죠. 진공도 고려해야 되죠. 폭발도 되죠. 질식, 동상의 위험성도 있죠. 그래서 크라이오제닉 할 때는 피지컬 백그라운드보다는 이런 백그라운드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저희 팀에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액체 헬륨 넣고 액체 질소 넣고 이런 장비가 하나 있었는데 액체 헬륨을 넣는 장비에 조심하라고 한 게 우리가 프로브를 하나 딱 꽂는데 프로브 뺄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프로브 뺄 때 프로브가 액체 그 헬륨 영역에 담겨 있다가 빼면 얘가 원래 굉장히 단단한 놈인데 굉장히 유연하게 돼요. 싹 빼면서 조금만 뒤로 넘겨도 싹 꺾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고 빼 얘기했는데 혼자 빼다가 그거 한번 꺾어 먹었어요. 꺾어 먹었다가 살짝 돌려놨죠. 빨리 꺾어서 사실 그거 수리범했어요. 안 되더라고. 그다음부터 제가 그랬다고는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죠. 그런 경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저희가 냉동기 얘기하면 이거 냉동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보면 압축된 헬륨이 압축되고 난 다음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냉각되는 이제 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냉각을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는데 이 쭉 내려올 때 터바인을 통해서 팽창시키면서 온도를 내리거든요. 온도를 쫙 내려가 리퀴파이를 하고 리퀴팩션을 하고 이제 리퀴팩션을 한 놈을 이렇게 베스에 담아요. 베스에 담고 난 다음에 이 열이 가해지면 얘가 기화가 되면서 쭉 올라가죠. 이게 사실 프로세스가 다 많아서 여기에 열교환기 1, 2, 3, 4, 5번의 열교환기에 딱 매스 밸런스가 다 맞춰져야 돼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냉동기를 만들거든요. 저희 캐스타는 9kW급의 냉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9kW급. 그러니까 열에 9kW 정도의 열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9kW 정도의 열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보면 우리가 TS 다이아그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가 엔탈피예요. 여기가 엔탈피고 여기가 온도거든요. 이거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온 파트가 있고 이렇게 된 파트들이 있는데 요 까맣게 이게 사실 다 까맣게 돼야 되는데 이게 등압 라인이에요. 등압 라인. 그래서 여기가 이게 등압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따라서 쭉 온도가 내려오죠.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도 등압 라인을 따라서 온도가 쭉 같이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 팽창을 시키면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렇게. 그리고 팽창을 시키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선을 넘어가는 거는 페이즈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면 액화가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넘어오면 굉장히 액화 성능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넘어야지 좋은 건데 그러면 액화가 많이 되는 거고 이러고 가면 액화가 적게 돼서 나중에는 손실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터바인들이 여기 있으면 이 터바인에 따라서 액화를 시켰을 때 최종 3번으로 올지 3번과 4번 중간으로 올지 이 터바인 성능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거기에 따라 돈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러한 냉동기에서 어떤 사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비싸지느냐 싸지느냐 또는 이런 열교환기를 몇 개를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이 크라이오제닉스의 한 파트예요. 보면 이게 K스타의 그 TS 다이어그램인데요. K스타는 총 11개의 열교환기가 있어요. 1번부터 11번까지 11개의 열교환기가 있고 터바인은 터바인은 5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있는데 6개를 거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온도가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K스타는 한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원래 냉동기는 대부분 300K 그러니까 상온에서 4.2K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상온에서 아무리 깨끗한 헬륨을 쓰더라도 섞여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헬륨 순수 헬륨 갖다 주세요 하면 69 정도 가져다 주거든요. 69 정도를 가져다 주는데 99.9999 이게 69이에요. 그죠? 그럼 그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놈인데 굉장히 비싸요. 순도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냉동기를 냉각시키는데 온도를 냉각시키는데 얘가 그냥 쭉 내려오다가 터바인 통과하잖아요. 근데 얘가 굉장히 불순물에 민감을 해가지고 왜 불순물에 민감할지 생각을 해보세요. 온도가 내려가면 그 불순물이 고체화가 돼요.
고체화가 되고 이 터바인은 임펠러라는 돌아가는 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프로펠러처럼 돌아가는 파트가 있는데 굉장히 고속으로 돌아요. 뭐 1000Hz, 2000Hz 정도 되는데 파티클 하나가 임펠러를 빵 치면 고장나요. 그대로 망가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순도 조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2ppm 이하로 헬륨을 컨트롤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퓨리파이어를 하나 더 달고 있고 옵소버 같은 것들 많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K스타는 80K 옵소버하고 20K 옵소버를 달고 있는 거고, K스타가 원래는 그런 순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LN2 프리쿨러라는 걸 많이 써요. 80K 있는 곳에 앞에 액체 질소를 넣어서 헬륨을 한번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럼 온도도 낮아지고 불순물도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리퀴드 나이트로젠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얘를 돌리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한 10,000리터, 50,000리터 이렇게 막 그 차가 들어와서 질소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액체 질소를 만드는 플랜트를 하나 더 만들 것이냐? 이것도 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 더 만들었을 때 편하게 밖에서 일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편하긴 할 텐데 그걸 또 세워야 되니까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K스타는 LN2 없는 걸로 가겠다. 그래서 얘는 LN2 프리쿨러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 내려오죠. 그래서 얘가 2번, 3번, 4번이 망가졌었어요. 순도 조절에 실패해서. 저는 순도 조절에 실패해서 망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2ppm을 유지해서 가요. 가는데 이 임펠러를 지나갈 때 보면 얘들이 한 번씩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데 조사를 해보면 다 불순물들이 들어가서 임펠러가 부서져서 깨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anyway 어쨌든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얘는 LN2 프리쿨러를 가지지 않아서 장치가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물질만 쿨런트로 쓴다는 로직을 가지고 서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냉동기를 만들 때는 뭐 LN2 프리쿨러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터바인을 몇 개 쓸지 휘트 익스체인저를 몇 개 쓸지에 따라서 우리가 냉동기 사용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K스타는 9kW 냉동기를 사용해서 PF와 사실 얘가 돌리면 1100g 정도를 공급해 주거든요. K스타로 1100g/s 리퀴드를 좀 공급해줘요. 리퀴드하고 사실 리퀴드로 공급해주면 거기서 슈퍼크리티컬 헬륨을 빼고 슈퍼크리티컬 헬륨이 한 300g 정도 되더라고요. 300g 정도 되고 나머지는 리퀴드로 주고 나머지는 가스 헬륨으로 줘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다 줄 수 있는데 여기 서큘레이터라는 게 하나 더 달려 있어서 우리가 700g/s의 슈퍼크리티컬 헬륨을 K스타 운전하는 데 써요. 그냥 숫자로 얘기하니까 되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700g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얘가 냉동기를 다 돌려서 둔다 그러면 9kW급으로 안 돼요. 한 20kW급의 냉동기가 돼서 공급해줘야 될 거예요. 이게 좀 더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 얘기인데 1시간 내에 어떻게 다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냉동기 파트에 대해서 조까지만 소개를 하고 왜 냉동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라는 의문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해외 대형 극종 잔치인데 이게 전부 다 냉동기예요. 냉동기인데 냉동기가 이래 세워졌던 상황이에요. 2006년, 1987년, 2004년, 2018년 대형 냉동기가 세워졌어요. 이 많은 횟수를 거듭하는 동안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개 회사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 해만이라도 이런 냉동기가 필요한 상황이 2-3개 정도만 필요하다 그러면 회사가 좀 더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횟수를 거치는 동안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어리퀴드하고 린데라는 2가지 회사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냉동 기술, 이 냉동기 기술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골고루 전파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IBS라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큰 냉동기가 하나 필요한데 그 냉동기를 저희가 어딘든 에어리퀴드든 린데든 사와야 되는 상황이고 사오기 위해서 뭐 돈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 크라이오제닉에 대해서 좀 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냉동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살 때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살 수 있고 또는 다른 파트를 국내에서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살짝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능하면 그냥 소개하는 것까지 해서 얘기를 좀 그만하려고 했었어요. 너무 1시간 정도라 너무 깊은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